제주에 지금까지 8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뭄에 시달렸던 남부지방에도 비가 쏟아졌습니다. 101번째 어린이날 아이들은 실내 공간에서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믹스는 한때 가격이 200배로 올랐다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SG증권발 급락사태 직전 450억 원대 주식을 쏟아낸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폭락 조짐을 급등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12개 가운데 현재 11개가 휴면이거나 탈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 당시엔 계정의 닉네임을 수차례 바꿔가며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소음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기로 인상 계획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어린이날인데 하늘이 야속합니다. 전국에 걸쳐 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밤에는 태풍급의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사흘 동안 무려 800mm 넘는 큰 비가 내렸고 제주공항은 결항으로 발이 묶인 관광객 만여 명이 몰려서 오늘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표를 구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기다림에 지쳐 바닥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결항이 돼가지고 묶였다가 어제 갔어야 되는 건데 일정이 다 취소가 된 거죠. 제주엔 지금까지 강풍 속에서 최대 800mm 넘게 내렸고 제주공항에서는 이틀 동안 40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일부 운항이 재개됐지만 수학여행단 등 만여 명은 이틀째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가서 부모님이랑 놀아야 되는데 어린이날이라 근데 못 가서 지금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무너진 옹벽 아래로 흙과 시멘트 덩어리가 뒤엉켰습니다. 밤사이 40mm 넘게 내린 부산에서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높이 5m짜리 주택가 옹벽 가운데 10m 정도 구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옹벽 붕괴의 충격으로 주택가 사이를 연결하는 마을 통행로도 무너졌습니다. 일부 주택은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떴다 아닙니까 지금? 이건 다 터진 거예요 지금 공중에. 제가 타일 이번에 붕괴되면서 네. 광주 지하철 1호선 공항역에는 오늘 대합실에 흙탕물이 들어차 1시간 넘게 무정차 통과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국도에서는 토사가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비바람은 제주도를 거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전국에 걸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태풍급의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전남 완도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어린이날인데 멀리 갔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거세게 퍼붓던 빗줄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 전남 완도에는 이틀 새 200mm 넘게 비가 내렸고 각 항구에는 어선을 밧줄로 고정시킨 채 순간 최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00mm, 내륙 산간과 경남 동부권은 150mm, 전남 등 남해안에는 최대 1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순간 최대 초속 25m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초속 20m가 넘으면 간판이 날아갈 정도인 소형 태풍급 위력이라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 우려도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산사태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태풍급 비바람이 오늘 밤사이 절정을 이루겠지만 전남 지역은 폭우 덕분에 장기간 이어진 가뭄이 해소됐습니다.
이틀 동안 260mm 비가 내린 전남 완도군은 1년 동안 시행하던 제한급수를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완도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날씨가 좀 사납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루뿐인 어린이날인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우산 쓰고 야외 나들이 나온 가족도 많았고 특히 실내 시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볐습니다. 빗속의 어린이날 풍경은 박한솔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폭우 예보에도 아랑곳 없이 비옷에 우산까지 챙겨든 가족들이 나들이에 나섭니다. 실내 놀이시설은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 박자에 맞춰 춤추는 게임기에 올라탄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인기 놀이기구마다 아이들끼리 쟁탈전도 벌어집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실내 놀이 공간으로 모여든 아이들은 한껏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 한박 웃음에 부모들은 힘든 줄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애기랑 같이 놀면 재밌고 좋으니까 애기도 좋아하고. 실내 이용시설을 갖춘 테마공원도 인파가 몰리긴 마찬가지. 너무 좋아요. 캔디숍 갈 거예요. 공연이 펼쳐지는 곳마다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비가 와가지고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 5살 맞은 어린이날이어서요. 올해로 101번째 맞은 어린이날. 세찬 빗줄기도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진 못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로 어린이 300여 명을 초대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과자도 만들면서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셀카 요청이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쿠키를 만들고 잘 만들었네. 로봇 조종 게임을 함께하며 승리에 기뻐하는 아이들을 악수로 격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아이들 사이에 앉아 꽃으로 왕관을 만들었고 직접 씌워줬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와대로 초청한 어린이는 모두 300여 명. 한부모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전몰 순직 군경 자녀들이 포함됐습니다. 용산 그 잔디마당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뛰어놀았을 텐데 비가 와서 좀 아쉽네요. 어린이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무릎에 앉아 마술쇼를 관람했고 다양한 놀이와 함께 직업체험, 교통안전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 프로그램들도 준비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할아버지가 하여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게 할아버지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건강해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건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선 직전인 작년 1, 2월쯤에 당시 시가로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위믹스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80만 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은 여러 방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코인 전량을 인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건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에도 관련한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투자였고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서 논란이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 2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고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김 의원은 3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는데 지난 3월엔 건물 8억 2천만 원, 예금 4억 5천만 원과 정치자금, 채권까지 총 15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인지한 게 오늘이라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2월 말에서 3월 초 해당 가상화폐를 모두 인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지난해 1, 2월 위믹스의 개당 가격은 최저 4,600원에서 최고 12,000원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업계에선 김 의원이 해외나 이른바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개인 USB 장치에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서비스만 하는 지갑에 옮길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본인 실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USB 지갑도 따로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진짜 전혀 모르거든요. 가상화폐 구입 자금 출처로 논란이 증폭되자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원금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라며 모든 거래는 실명 확인이 된 전자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던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 당대표를 닮아도. TV조선 이광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는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상식선의 투자자였다면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보통이었을 텐데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라는 코인은 유독 풍파가 많은 가상화폐였습니다. 한때 상장 가격의 200배까지 값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여러 문제가 노출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기기도 했죠. 지금은 또 일부 거래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김 의원이 이런 코인에 왜 그런 거액을 투자했는지 아무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발행한 위믹스.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얻으면 돈을 버는 이른바 P2E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위믹스는 외부 코인 거래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미르포 글로벌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위믹스 가격은 상장가 대비 200배 가까이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위믹스 가격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토큰을 대량으로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분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월 초 이후로도 악재는 쏟아졌습니다. 3월 중순엔 회계 처리 의혹이 불거지며 가격이 추가로 떨어졌고 10월에는 4대 거래소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대형 거래소 4곳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며 가격이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 유통 계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게 낸 게 아니라 사업의 전개 과정에 따라 이 유통 계획과 달리 유통할 수 있다고. 위믹스 백서에는 10억 개 중 75%를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신고 재산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록 한때라고 하지만 그 4배가 넘는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가난한 의원 행세를 했다면 좀 속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재산 숨겨놓은 공직자가 비단 김 의원뿐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홍영 기자, 공직자라면 웬만큼 갚나가는 건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은 물론이고 골동품, 회원권까지 신고 대상인데요. 이 가상자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16개 유관기관만 자체 행동강령을 두고 있을 뿐인데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직무 관련이 있을 때 신고하는 정도라서 확인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돈을 벌거나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땐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가상자산, 특히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투자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고 투자했다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예, 100번 양보해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자산이다 보니까 법이 못 따라간 거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미국만 봐도 아주 엄격한데요. 미국은 공직자가 $1,000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해 $200 이상 벌면 가상자산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왜 입법을 미적거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이 3년 가까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대체로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요. 모두 상임위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법은 일찌감치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2,600억 원이나 몰수했는데요. 이 유독 공직자 재산과 관련해서만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뭐 왜 그러는지 상상은 됩니다만 입 밖으로 내진 않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해서도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더견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주가 조작단이 장시간에 걸쳐 야금야금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고 그 며칠 전에 일부 해당 기업의 사주 일가가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서울가스 사주 일가가 누군가로부터 폭락 조짐이 있다는 귀뜸을 받은 정황이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더견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기업 총수들 주식이 공매도에 동원되면서 폭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해야 되는데 어떤 자꾸 주가를 올려. 공매도 때려봤는데 공매도 또 물렸어. 공매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회사의 손실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해당 기업 회장들이 실제로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가가 곧 급락할 거란 정보가 해당 기업 대주주들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됐습니다.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의 장남 김모 부사장은 보유한 자사주가 곧 하한가를 찍을 거라는 제보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승계를 감안해 주식을 팔지 않았지만 올해 78살 고령의 김 회장은 달랐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임원에게 팔아도 되느냐고 상의한 뒤 폭락 사태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시간외 매매로 자사주 10만 주를 팔아 456억 9,500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적대적 M&A를 하려던 대성홀딩스가 보유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과다 보유 지분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구가 우리한테 적대적 M&A를 한번 했기 때문에 회장님도 자산을 동결돼 있었다라 같은 거죠. 서울가스 최고위층이 주가 급락 정보를 접하고 현금화에 나선 시점은 금융위원회에 주가 조작 의혹 제보가 들어간 무렵. 금융위에 들어간 신고가 해당 기업 오너 일가에 함께 제보된 건지 금융위의 조사 착수 움직임이 유출된 건지에 따라 이번 사태는 정부기관의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 혹은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져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라더견 대표의 움직임에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갑자기 해외 골프장 투자에 속도를 냈고 정체불명의 법인을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라 대표의 수상한 행적들은 김지아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일주일 전쯤 라더견 대표는 해외 골프장 인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1, 2주 전에 골프장 사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골프장 하나 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개를 사야 된다고. 인수 절차는 라 대표의 최측근 골프 연습장 대표 안모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골프장을 산다고 빚쟁이 왔다고.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출신 프로골퍼에게 월급을 2배 줄 테니 해외에 가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쪽을 가면 월급 3천만 원 올려주면 한국에서 이거 1,500벌이 하는 거면 놀라면 더블로 올려주면. 라 대표는 또 서울가스 오너 일가가 자사주 10만 주를 팔아 456억 9,500만 원을 현금화한 다음 날
서울 논현동에 자본금 5억 원 상당의 신규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서류상으론 가구 제조, 도소매업 법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라 대표가 국내외 법인을 통해 범죄 수익 빼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기 명의로 산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명의로 샀고 국가기관이 재산에 몰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사태 직전 라 대표의 행적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과 라더견 대표와의 관계 역시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수익을 확신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의 대상 종목 투자를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권하기도 했던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 1억 사면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3억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올라. 라더견 대표와 긴밀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투자를 권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라 대표도 이런 정황을 확인합니다. 같이 뭐 놀러도 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종목 몇 개 알려드렸는데 이 회장님이 수익이 많이 나셨었어요. 한 비상장사 투자에서 이득을 안겨준 인연이. 회장님은 작년에 제가 투자해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장님이 거기에 투자를 하셨고 그 지분을 제가 떠와드린 겁니다. 이 전 회장이 이사장인 해성학원, 이 전 회장이 협회장인 백혈병 소아암 협회, 라 대표가 각각 이사로 선임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선을 긋습니다. 이 전 회장이 투자를 결정한 건 해당 회사 대표와 안면 때문이었고 그분이 회사를 매각해 투자를 종료한 것이라며 주식을 사고 팔면서 라 대표 조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시작일 닷새 전 대한골프협회 회장직에서 1신상의 이유로 물러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도 이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상황과 폭락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를 감지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내역을 어제 저희가 입수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통보받은 적 없다는 선관위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국정원이 해킹 시도 시간과 방식, IP까지 선관위에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선관위 직원 2명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 정보 해킹 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 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P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해킹 시점도 표기했는데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겁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국제 해킹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국정원 직속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3월을 포함해 최근 2년 동안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 공격 정보를 이메일과 전화로 선관위에 8차례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공고도 거부했습니다. 보안 업무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국정원이 하는 건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 측은 메일에 북의 해킹 정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는 늘 있어왔고 자체 보안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2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댓글 조작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댓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12개 가운데 현재 11개가 휴면이거나 탈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 당시에는 계정의 닉네임을 수차례 바꿔가면서 작업을 벌였습니다. 왜 이들이 닉네임을 수시로 바꿨는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할 텐데요.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만큼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13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는 기사의 댓글창입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부터 6위까지를 차지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 댓글은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 댓글 중엔 휴면이나 탈퇴한 계정들이 많습니다. 최근 2년 가까이 활동을 안 한 한 휴면 사용자는 경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수백 개의 이낙연 후보 지지, 이재명 후보 비방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았고 경선이 끝난 10월 이후엔 활동을 멈췄습니다. 댓글 하나당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가 버려진 계정들은 파악된 것만 12개. 이들은 닉네임 83개를 바꿔가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계정이 닉네임을 11번 바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12개 계정 중 11개는 현재 휴면이거나 탈퇴한 상태입니다. 드루킹 때도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처럼 매크로를 썼는지 좌표찍기를 했는지 등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제보자는 오는 7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민주당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어린이가 즐거운 하루였을 텐데요. 마음껏 미래를 꿈꾸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학업에 뒤처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윤서아 기자가 탈북 청소년의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5년 전 북한 이탈 주민인 엄마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행을 택한 13살 노무양. 코로나 장기화로 제대로 된 외출 한 번 못하다가 어린이날을 맞아 난생 첫 영화관 관람에 나섰습니다. 여느 또래처럼 좋아하는 가수도 생겼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탈북 과정에서 뒤처져 버린 학업은 늘 고민입니다. 내가 쓰는 거 보면서 읽는 것 조금 안 되고요. 지금도 보면서 쓰는 것도 글자가 틀린 거 있어요. 2018년 엄마와 함께 북한 국경과 중국 국경을 차례로 넘었던 18살 이 모양도 마찬가지. 목숨 건 사투에 배움의 기회를 놓쳐 다니게 된 학교도 스스로 그만뒀지만 남을 돕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뭐 어때요? 그냥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 이탈 청소년은 3천여 명.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중언어 교실을 제공한다거나 각각의 학교에 이제 탈북 학생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육당국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한 사육장에서 앵무새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무새를 사육하던 업주는 인근 공장에서 나온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연거 후 패소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판단의 이유 주원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사육장에서 앵무새들이 숨지기 시작한 건 2017년 1월 무렵. 안녕하세요. 사육업자는 같은 해 말까지 무려 427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육업자는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이 원인이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겁니다. 1, 2심 법원은 사육업자의 손해발생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대 상업지역의 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생활소음 기준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 발생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비슷한 크기의 소음에 관상조류가 폐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반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육업자가 공사 시작 전까지는 사육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건설사 방음벽도 공사 시작 6개월 후에야 설치된 점을 감안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의 보건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간호협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맞불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치과협회장이 간호법 반대 단식 투쟁을 이어갑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죠. 의협 등 보건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직역단체도 다 그 법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은 어제 정부로 이송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9일입니다.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9일이나 늦어도 16일에는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17일로 예고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에는 간호협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집단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것 갖고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료계가 물러서지 않고 정면 충돌하면서 어느 쪽이든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안게 될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대장동 팀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던 만큼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팀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우영 씨. 천화동인 6호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데 맞으십니까?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 씨와 공범들 사이에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한 겁니다. 조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서판교 터널 개설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장동 팀과 7,88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변호사를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차명 소유해 대장동 배당금 283억 원을 챙긴 혐의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조 씨를 구속해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입장에선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씨는 대장동 팀과 박영수 전 특검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조 씨는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배당금 용처 등 보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 달 넘게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분기 킬로와트 시당 13.1원을 인상했던 정부. 2분기에는 한 자릿수 이내에 소폭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7원이 유력한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44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으로서는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적자 해결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킬로와트 시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소한 13원 올려야 되고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13원씩 올려야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앞으로 총선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전 전체 직원들의 임금 동결과 인상분 반납을 요구하고 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일요일 방한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마무리하지 못한 얘기도 많고 한미 정상회담과 연결되는 후속 안보 논의 역시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번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독도가 우리 땅이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 우리 스스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주장한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 없는 한일 셔틀 외교 보고는 국력 낭비라며 독도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독도를 직접 방문해 독도 영유권 침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3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장애 집회를 열고 대일 외교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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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에선 외교적 자해 행위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자칫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우익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왔습니다. 독도 문제를 회담 주제로 올리자는 것은 막무가내로 정부를 흠잡기 위한 것이자 재발등을 찍는 행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그동안 우리 정부도 독도 영유권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은 외교 사안을 깜짝 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조사 대상 핵물질을 대폭 줄여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별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물질은 다 들어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사실상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보입니다. 결국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그 결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수순이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가득 메운 오염수 탱크입니다. 모두 133만 톤에 달합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현장 조사한 IAEA가 5번째 중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이 선정한 측정 대상 원자핵 종류 중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측정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축소했고 일본 규제기관이 이를 인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IAEA는 일본 규제기관이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한 차례 중간 보고서를 더 내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오염수 방류는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政府の基本方針というものが改めて示されましたが、その中では2023年の春から夏頃に海水をALPS処理水の海洋放出をす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오염수는 정화시설을 거쳐도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가 남는데 일본은 이를 40분의 1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자체 조사해 신속히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내세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 대중 수출과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견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서 그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반도체법을 발의했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강화된 중국 견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on the kinds of actions like the Biden administration's export control rule to block the flow of chip tooling technology to China. 이름하여 중국 경쟁법안 2.0으로 첨단 기술 분야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보조금 지원 분야를 바이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세부 조항은 몇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 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유예 상태인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항이나 미국 보조금 수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멀리 본다면 우리 중국 시장에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로 적자를 면치 못하던 여행사가 하나둘 흑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증명서나 코로나 검사 같은 방역 규제가 점차 사라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여행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국장 앞에 길게 줄을 선 여행객들의 표정에서 설렘이 묻어납니다.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3, 4년 동안 좀 자유스럽게 어디 갔다 오는 적이 못 가고 그러니까 좀 갇혀 있는 이런 느낌,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미국은 오는 12일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백신 증명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지난주부터 코로나 입국 규제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투르크메니스탄, 나우루, 이라크 등 10여 개국 정도인데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아닙니다. 여행 환경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만입니다. 모두투어 역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몰리며 하반기 해외 여행객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 성수기랑 올 추석 연휴 통해서 아마 수요 회복률이 더 커질 거고 올 연말에는 항공 공급률을 코로나 이전 대비 한 90% 정도. 비싼 항공권은 아직 부담입니다.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공급이 늘며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지만 미주, 유럽 노선 가격이 예전과 같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러시아 남부의 유류 저장고에서 오늘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이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을 순방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찾아서 러시아 침공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크림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남서부의 한 유류 저장고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과 운송망이 연이어 공격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앞서 보급선 차단에 나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을 돌며 전쟁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5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선 러시아의 침공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This is a crime of aggression, the start of evil, the primary crime. There should be responsibility for this crime. 러시아 크렘린궁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둘러싸고 진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하자 미국은 일축했습니다. I would just tell you, Mr. Peskov's lying. I mean, it's a ludicrous claim. The United States had nothing to do with this. 이번 사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습을 감행하면서 두 나라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그림을 통해 삶의 기쁨과 충만을 전한 화가가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화가 라울 디퓨인데요. 전쟁이라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의 작품 세계를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폭을 가득 채운 바다.
깃발을 단 배들이 항해하자 물결이 생동하며 일렁입니다. 프랑스 니스의 산책로, 나무와 건물, 마차를 그린 윤곽선에서 경쾌한 속도감이 전해집니다. 프랑스 화가 라울 듀피는 1870년대에 태어나 20세기 초 양차 대전과 대공황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림에 반영한 것은 시대의 불안 대신 기쁨이었습니다. 내 눈은 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있다며 바다와 축제를 주로 그렸던 그에게 피카소는 기쁨과 색채의 화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Dufy disait qu'il ne pouvait pas concevoir de vivre loin de la mer, puisqu'il était né dans un port. Sa ville natale, Le Havre, est un des grands ports de France sur l'océan Atlantique. 프랑스 니스 시립미술관과 앙드레말로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야수파와 입체파의 영향을 두루 받으면서도 끝내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던 듀피의 작품 16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았던 화가 라울 듀피. 삶을 기쁨으로 채색했던 그에게서 긍정과 낙관을 배웁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입을 한껏 벌려 웃느라 눈이 감겨 반달 같은 실눈이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이 저 안쪽 목젖이 다 드러나도록 투명한 한박 웃음에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죠. 화가 이순구가 그려내는 웃는 얼굴 중에서도 티 없이 맑은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그가 만화처럼 순수한 웃음에 빠져든 것도 아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던 시절 5살 아들이 그려준 아빠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싱그럽게 터뜨리는 웃음소리만큼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깻잎밭에 하얗게 어드러진 이 깨꽃처럼 말입니다. 뭐가 그리 웃어워 층층이 하얀 웃음 달고 있나. 꽃속 가득 깨주머니들 까르르 까르르 깨 쏟아질 날만 남았다.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봄 쑥 향기 버무린 인절미를 먹습니다. 앞니 빠진 할머니 오물오물 봄을 깨물며 희죽이 웃고 손녀딸 조청종적이 코박고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100년 전 어린이날 서울거리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0명 넘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 12만 장을 나눠줬습니다. 대전, 마산, 진주, 김해, 남포, 개성까지 전국 곳곳에서도 어린이들이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창가 부르기와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소파 방정환이 첫 어린이날 아이들 1000명을 모아 가도 행진을 하려다 일본 경찰에게 막혔던 원을 푼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어린이날의 주역으로 나선 지 꼭 100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온종일 비바람이 몰아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했습니다. 하긴 어린이날 날씨가 짓궂은 요즘 일만도 아닌 모양입니다. 소설가 시문이 1929년 어린이날에 바친 축시도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비가 내려 1년에 한 번 나들이에도 깃이 젖는다며 위로했습니다. 당신네 팔다리에도 파란 싹처럼 물이 올라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말라고 비가 옵니다. 그러니 5월의 폭우인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전 인생이며 가정의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태양이라고 합니다. 노 시인이 찬미합니다. 오래오래 웃고 있거라. 너처럼 예쁜 세상, 내가 웃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니. 100년 전 어린이날 아이들이 어른들께 드렸던 전단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세요. 5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아이들 싱그러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늘 연휴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궂은 날씨 때문에 아쉬움이 가득하실 텐데요.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낮까지, 그 밖에 전국은 오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 산지에서는 앞으로도 최고 200mm 이상, 전남과 일부 경남에서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로도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도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에 동반한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권 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는 글피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낮 기온은 서울과 안동, 대구가 1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물결은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